차가운 네바 강이 바람이 상트페르부르크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늦가을. 아냐, 페트로바는 자신의 작은 가죽 공방 따뜻한 손길, 제플로의 창가에 서서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공방 안에는 새로 들여온 가죽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창밖 풍경처럼 스산했다. 어릴 적 예측 불가능한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숨죽여야 했던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도 불쑥불쑥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기억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 욱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여지없이 아냐를 작고 무력한 아이로 되돌려놓곤 했다. 이봐, 페트로바 양. 당신 공방 앞에 쌓아둔 그 상자들 오늘 안으로 안 치울 거요? 창밖에서 들려온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아냐는 어깨를 움츠렸다. 옆집 목공방 나무의 여모의 주인 빅토르 볼코프였다. 그의 공방에서는 늘 거친 나무 냄새와 기계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의 말투만큼이나 날카로운 눈빛은 아냐를 늘 주눅들게 했다. 아냐는 분명 어제 공방 앞에 잠깐 내놓았던 빈 상자들을 아침 일찍 창고로 옮겨두었다. 빅토르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가게의 물건일 터였다. 하지만 그의 단정적인 말투에 아냐는 또다시 입이 얼어붙었다. 그건 제 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볼코프 씨. 간신히 내뱉은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 작고 자신이 없었다. 빅토르는 코웃음을 치며 제 공방으로 북 들어가 버렸다. 아냐는 한숨을 내쉬며 작업대로 돌아왔다. 섬세한 손길로 부드러운 가죽을 매만지며 주문받은 지갑을 만드는 동안에도 빅토르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며칠 후 공방거리 상인의 원래 모임이 열렸다. 다가오는 겨울 축제, 준비가 주된 안건이었다. 아냐는 용기를 내어 축제 기간 동안 각 공방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장사가 될 것 같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아이들 체험 같은 건 준비만 번거롭고 수익도 안 날 거요. 빅토르의 날카로운 반박에 회의장은 순간 싸늘해졌다. 아냐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모멸감에 숨이 막혔다.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밤 아냐는 오랜 친구이자 심리상담사인 소피아 이바노바에게 전화로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소피아는 아냐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다른 어려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들의 분노를 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자. 소피아는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5가지 대처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져 진짜 이유를 파악하려 노력할 것. 둘째, 진정해라는 말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 셋째, 갈등이 일단락된 후에도 감정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완전히 해소할 것. 넷째,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전달할 것. 다섯째, 상대의 분노에 맞서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할 것. 소피아의 조언에 아냐는 작은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떨렸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빅토르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욱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연습해보기로. 다음 날 빅토르의 공방에서는 유난히 거친 기계 소리와 함께 간헐적인 욕설이 새어나왔다. 공방 거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냐는 어제 소피아에게 들었던 첫 번째 대처법을 떠올렸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빅토르의 공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볼코프 씨, 혹시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면 작업에 무슨 어려운 점이라도 있으세요? 문을 열고 나온 빅토르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그는 처음엔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오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평소와 다른 아냐의 차분한 태도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렸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빌어먹을 중요한 주문 제작 가구인데 시베리아에서 들여온 소나무 목재 일부에 금이 간 걸 뒤늦게 발견했소. 납기 잃은 코앞인데
눈앞이 캄캄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깊은 낙담이 묻어 있었다. 아냐는 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의 어려움에 가만히 귀 기울여주며 아주 미미하지만 낯선 연민의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요? 목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빅토르는 아냐의 말에 놀란 듯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됐소.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그날 오후 빅토르의 공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평소보다 훨씬 덜 거슬렸다. 아냐는 자신의 작은 시도가 아주 미미한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한 까다로운 중년 여성이 아냐의 공방에 들어와 완성된 가죽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가방 모서리에 아주 미세한 주름을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다니 양심도 없어요? 아냐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그때 마침 자신의 공방 문 앞에 나와 있던 빅토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게 처음부터 마감을 똑바로 했어야지. 손님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야 되겠소? 빅토르의 날카로운 지적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아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아 모멸감이 치밀었다. 하지만 아냐는 소피아의 조언을 떠올렸다. 우선 흥분한 손님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원하시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드리거나 즉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아냐의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손님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손님을 잘 달래보낸 후 아냐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빅토르에게 다가갔다. 볼코프 씨. 빅토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방금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물론 제게 도움이 되려고 하신 말씀인 건 알겠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특히 손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를 매우 힘들게 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빅토르는 예상치 못한 아냐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반응에 할 말을 잃고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표정을 아냐는 읽을 수 없었다. 빅토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공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빅토르는 며칠간 아냐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리만큼 조심스러워졌다.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그녀의 작업에 대해 비난하는 일은 없었다. 아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아냐는 우연히 빅토르의 공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은 흐느낌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빅토르가 작업대 앞에 홀로 앉아 보드카 병을 옆에 둔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작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빅토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어쩌면 빅토르 역시 거친 모습 뒤에 남모를 아픔이나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행동이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상처 입은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겨울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냐와 빅토르는 공동 부스 디자인, 홍보물 제작, 작품 컨셉 조율 등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딪히고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전히 사소한 의견 충돌과 빅토르의 일방적인 지적이 반복되었지만 아냐는 이전처럼 회피하거나 속으로 사귀기보다 소피아에게 배운 대처법들을 꾸준히 적용하려 노력했다. 빅토르가 부스 설치 문제로 언성을 높이려 할 때 아냐는 맞받아치지 않고 잠시 침묵으로 기다려주었다.
그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볼코프 씨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며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했다. 기름 붓지 않기. 한 번은 홍보물 문구 문제로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아무렇지 않게 먼저 빅토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어제는 저희 둘 다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빅토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아니, 별거 아니었소 라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때로는 빅토르가 먼저 아냐의 의견을 묻거나 이 가죽 색깔은 어떤 것 같소? 아냐의 섬세한 가죽 작품을 보고 이런 건 손이 많이 가겠군 하며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아냐는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아냐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상인들이나 까다로운 재료 공급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처법을 연습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죽 작품에 따뜻한 손길을 담듯 얼어붙은 듯한 빅토르와의 관계에도 조심스럽게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아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드디어 겨울 축제 당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곰방거리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흥겨운 러시아 민속음악 소리,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코끝을 스치는 군밤 냄새와 달콤한 블리니 향기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아냐와 빅토르의 공동 부스도 독특한 디자인과 정성껏 만든 작품들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아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뿌듯함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축제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거리는 하얀 눈과 강풍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아냐와 빅토르의 부스 천막 일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가장 큰 문제는 빅토르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뻔했던 대형 나무 조명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자작나무와 호박 보석으로 장식된 그 조명은 무너진 천막 더미에 깔려 처참하게 부서지고 비에 젖어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빅토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망가진 조명 파편을 움켜쥐더니 이내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다. 다 끝났어. 전부 망쳐버렸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빌어먹을 날씨, 빌어먹을 축제. 그의 고함 소리는 눈보라 소리를 뚫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주변 상인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빅토르의 모습은 과거 아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버지의 분노와 정확히 겹쳐 보였다. 아냐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아냐는 도망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아냐는 달랐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빅토르에게 다가갔다. 빅토르 씨.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빅토르는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실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정말 애써서 만드신 작품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같이 찾아봐요. 제가 뭐든 도울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빅토르는 아냐의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진심 어린 눈빛에 격한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냐는 조용히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잠시 망설이던 빅토르는 거칠지만 따뜻한 아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부서진 천막을 치우고
남은 작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냐는 빅토르와 함께 젖은 작품들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축제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눈보라는 저녁이 되어서야 찾아들었다. 축제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거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연대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아냐와 빅토르는 텅 빈 부스 앞에 나란히 서서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허탈하지만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빅토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고맙소, 아냐 페트로바 씨. 오늘 당신 아니었으면 정말 모든 걸 포기했을 거요. 그는 아냐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오.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소. 그런데 오늘은 당신 덕분에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소. 그의 서툰 사과는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아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아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